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인생 이야기 2022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6일 화요일 12시, 오후 12시 32분입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8시 정도 일어났다가 뭐 씻고 좀 덜 씻고 뭐 그렇게 뭐 좀 피곤하긴 했는데 좀 여전히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그래도 씻고 뭐 자리에 앉아서 명상을 좀 했어요. 명상을 했는데 명상을 하고 한 40분 정도 하고 나니까 졸음이 또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잤습니다. 자고 지금 잠을 충분히 잤으니까 개운해졌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하루는 더 안 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침에 안 잤으면 오후에 낮잠을 자야 했을 거예요. 그렇고요. 자, 오늘 12시 반인데 오늘도 2시부터 야구가 있을 예정인데 하기 전까지 미디어북 독서를 좀 하고 야구를 보면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피싸 맛집 하니까 피싸를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미디어북을 좀 더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요즘에 제가 책을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이게 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더 허기져요. 이 음식과 달리 책이라는 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습성이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책을 참 많이 샀습니다. 정말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이 오면 지금 뭐 배송 중이라고 알림이 뜨던데 그 책들이 오면 한 권 한 권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앞으로 읽어 나갈 책들의 카탈로그 그 카탈로그라고 하죠. 카탈로그에 제가 앞으로 읽어 나갈 책들의 카탈로그에 추가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평일에도 시간을 좀 내서 일을 좀 멀리 가거나 이런 걸 좀 삼가하고 가까이 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의 일들을 잡아서 일찍 들어와서 저녁 때 책도 좀 읽고 계속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좀 많이 사다 놨으니까 그런 좀 조급함 같은 것도 좀 느껴지네요. 일도 해야죠. 돈을 또 좀 많이 썼으니까요. 일도 해야 됩니다. 요번 달은 또 지난 달은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요번 달은 좀 매출을 좀 올리고 싶긴 한데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뭐 일이 잡혀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일 일찍 움직여서 나가야 되니 한 6시에는 일어나야 되니 오늘 또 좀 일찍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오늘 일과 열심히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총균세 거의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총균세 끝내고 다음 책 예고해드린 대로 제3의 침팬지를 읽을 생각인데 그 내부 의도에는 현재 지금 진동하고 있는 파시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같은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침팬지와 인간에 관련된 책을 몇 권 읽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읽겠습니다. 655조 2003년 후기 총균세 그 후의 이야기. 총균세에서 다룬 문제를 확장시키면 세계 경제학의 중심 문제에 속하게 된다. 왜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부유한데 파라과이나 말리 같은 나라는 가난한가? 이러한 경제적 불균등은 부분적으로 인간 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틀리지는 않지만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예, 흥밌네요. 총균세가 불러일으킨 방향. 총균세는 지난 13,000년 동안 복잡한 인간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이 각 대륙에서 다르게 전개된 이유를 밝힌 내용이다. 나는 1996년에 마친 개정 원고를 1997년에 출간했다. 그 후로는 다른 작업, 특히 사회의 붕괴를 다룬 다음 책을 집필하는 데 몰두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나는 총균세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고 있었다. 총균세는 어떤 책이고 또 출간 이후 그 결론은 어떻게 변하고 확장되었는가? 네, 편향된 시각에서 보자면 책의 중심 내용은 여전히 건재하고 출간 이후로도 현재 세계와 근세사까지 이 사부에 걸친 이야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무척 흥미롭다. 나는 사회가 인간의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환경의 차이 때문에 각 대륙마다 다르게 발전했다는 요지의 결론을 내렸다. 진보된 기술,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 그 밖의 복잡한 사회의 여타 특징들은 오직 잉여 식량의 축적이 가능한 인구 밀도가 높은 정규 사회 가로 열고 BC 8500년경에 시작된 농업의 식량을 의존하는 인구 가로 닫고에서만 나타난다. 하지만 농업의 발생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작물화와 가축화가 가능한 야생식물과 동물종은 대륙에 따라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했다. 작물화와 가축화가 가장 용이한 야생종은 지구상에서 9군데의 협소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곳은 식량 생산을 최초 시작한 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최초의 거주민들은 총기와 병원균과 금속을 발전시킬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했다. 그들의 언어와 유전자가 가축, 농작물, 기술, 문자체계와 더불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주도하게 된 것이다. 지난 6년간 고고학자, 유전학자, 언어학자 및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책의 주된 흐름은 바꾸지 않고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여러 발견을 했다. 세 가지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총균세의 내용을 지리적으로 적용하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이자 1996년에는 그 선사시대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일본에 대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견된 유전적 증거는 현대 일본인들이 총균세에서 다룬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농업적 팽창의 산물이란 사실을 시사한다.
BC 400년경 한국의 식량 생산자들은 남서부 일본을 시작으로 일본 열도 북동부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이주민들은 집약적인 벼농사와 금속 도구를 전파했고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살던 농경민들이 영역을 넓혀 유럽의 원시 수렵 채집민들과 섞여 현대 유럽인이 된 것처럼 현대 아이누족과 관련 있는 원시 일본인과 섞여 오늘날의 일본인이 되었다. 다른 예로는 멕시코의 옥수수, 콩, 호박류가 북동부 멕시코와 동부 텍사스를 통과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를 따라 동서부 미국으로 전해졌다고 하는 고고학자들의 기존 가설이다. 하지만 현재 이 경로는 농사를 짓기엔 너무 건조했다는 점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 그 대신 그 작물들이 좀 더 긴 경로를 거쳐 아나사지 가로 열고 AD 100년경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애리조나, 유타 등의 접경 지역에서 발달한 인디언 사회 가로 닫고 사회의 발생을 촉발하며 멕시코에서 미국 남서부로 확산되었고 이후 태평원의 계곡을 거쳐 뉴멕시코와 콜로라도에서부터 미국 남동부로 퍼졌을 거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마지막 예로는 제10장에서 언급한 동서로 작물이 빠르게 전파된 유라시아 대륙과 한 작물 혹은 그와 연관된 작물이 남북축을 따라 느리게 전파되거나 반복적으로 재배되는 식으로 작물화가 진행된 아메리카 대륙과의 비교를 들 수 있다. 이 대비되는 두 가지 유형을 입증할 더 많은 예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에서 가축화된 5종의 주요 포유류 대부분은 아메리카의 작물과 비슷하게 유라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인 가축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 아니라 농업의 발생이 어떻게 고대 세계의 농업적 기반을 둔 복잡한 사회의 발생을 촉발시켰는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나를 매혹시킬 만한 여러 발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청균세가 이룬 가장 큰 진보는 책의 요점 자체가 아니라 그 설명이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성과이다. 출판 이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게 편지를 쓰고 전화를 했으며 전자메일을 보내거나 나를 붙잡고 청균세에 쓴 고대 대륙의 성격과 그들이 연구하는 현대의 성격 사이에서 발견한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얘기했다. 종합하자면 주로 4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머스켓 전쟁에 관한 질문이 그 중 하나이며 왜 중국이 아닌 유럽에서 문명이 발전했는지 하는 끊이지 않는 의문, 고대와 현대의 문역에서 진행되는 경쟁의 보다 상세한 유사점들, 그리고 나라별로 빈부의 차가 존재하는 오늘날의 상황과 종균세의 관련성이 그것이다. 기술 확산의 영향과 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 아이고, 알았습니다요. 알았습니다요. 이리와. 이리와. 에헤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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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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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됐냐 이놈아? 됐어? 오늘 비가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정견아, 나중에 저녁이나 밤에 저기 바람 새러 가까운데 산책 바람 새고 오자. 알았지? 그렇게 하자.
흥견이 앉아. 자, 계속 읽겠습니다. 658페이지. 기술 확산의 영향과 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 1996년에 나는 강력한 신기술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실예를 들면서 19세기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머스켓 전쟁이라 명명한 현상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했다. 제13장. 머스켓 전쟁은 1818년에서 1830년 사이에 뉴질랜드의 토착민인 마오리족 사이에서 벌어진 복잡하면서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부족 전쟁을 뜻한다. 그들은 이전에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무기로 싸웠지만 이때는 유럽에서 전해진 총기를 들고 싸웠다. 그 이후에 출간된 책 두 권은 뉴질랜드의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좀 더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총균세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왔다. 1800년대 초에 유럽의 무역상과 선교사, 포경 선단들은 마오리족이라고 알려진 폴리네시아 식량 생산자들과 어부들이 600년간 살아온 뉴질랜드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최초의 유럽 방문객들은 뉴질랜드 북단으로 모여들었고 유럽인들과 가장 먼저 접촉할 수 있었던 북쪽의 마오리족은 그렇게 해서 머스킷 소총을 먼저 획득했다. 그들에게 머스킷 소총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다른 부족에 비해 큰 군사적 이점을 주었다. 그들은 그 소총을 그들의 오랜 적인 이웃 부족들에게 보복하는 데 사용했다. 그들은 또한 명예와 노예를 얻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마오리 부족을 향한 원거리 습격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쟁에 머스킷 소총을 사용했다. 원거리 습격을 가능하게 하는데 머스킷 소총만큼이나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은 유럽인들이 가져온 서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감자였다. 감자는 고구마를 기본으로 하는 전통적인 마오리족의 농업 산출량에 견줄 때 식량 생산자 한 명이 1000제곱미터당 거두는 수확량이 훨씬 더 많았다. 감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마오리족이 원거리 습격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지내야 할 전사들의 식량 문제와 전사들이 떠난 후 집에 남아 있어야 할 여자와 아이의 식량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감자가 도입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을 머스킷 전쟁보다는 덜 멋지게 포테이토 전쟁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용어야 어찌되었던 머스킷 포테이토 전쟁은 마오리족 인구의 약 4분의 1이 죽었을 정도로 매우 파괴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스킷 소총과 감자를 많이 소유한 부족이 그것들을 조금 가졌거나 아예 가지지 못한 부족을 공격했을 때 그 피해 규모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머스킷 소총과 감자를 보유하지 못한 부족 중 어떤 부족들은 그것을 얻어보기도 전에 거의 몰살된 반면 어떤 부족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결연히 노력한 결과 이전처럼 군사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제2장에서 서술한 마오리족에 의해 자행된 모리오리족의 대학살은 이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머스켓 포테이토 전쟁은 지난 만년간 면면이 흘러온 역사의 주요한 과정을 설명한다. 이는 총기와 병원균과 금속 그리고 좀 더 이른 기술적 군사적 이점을 점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새 기술을 공유하게 될 때까지 희생시키면서 확산되는 과정이다. 최근의 역사는 유럽인들이 다른 대륙으로
그들의 영역을 확장시킨 많은 예를 제시한다. 유럽인이 살지 않던 많은 곳에선 총을 가질 기회가 전혀 없었고 결국 그 지역의 삶과 자유는 박탈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총을 습득하는 데 성공했고 가로 열고 사실은 제 습득이지만 가로 닫고 독립을 지켜 50년이 채 되지 않은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치른 러일 전쟁에서 유럽 세력을 패배시키는데 그 새로운 총을 사용했다. 북아메리카 평원의 인디언들과 서아메리카의 아라우칸족,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에티오피아인들은 총을 얻어 오랜 기간 유럽인들의 정복에 저항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다. 오늘날 제3세계 국가들은 신기술과 농업의 이점을 습득함으로써 제1세계를 따라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간 집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생하는 기술과 식량 생산의 확산은 지난 만년 동안 수많은 시대와 장소에서 답습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시각에서 뉴질랜드의 머스킷 포테이토 전쟁은 전혀 특별하지 않다. 그 전쟁은 뉴질랜드에 한전된 순전히 지역적 사건이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지역적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시간이 벌어지는 시공간이 소폭으로 제한되어서 뚜렷한 예를 남기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다. 뉴질랜드 북단에 머스킷 소총과 감자가 도입된 이후 약 20년에 걸쳐 뉴질랜드 남단까지 1450km를 퍼져나갔다. 과거에 농업, 문자, 총이 나오기 전 발달한 무기들이 아주 먼 거리까지 전해지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인구의 대체와 경쟁의 근저에 놓인 사회적 과정은 본질적으로 같다. 현재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8나라가 있다. 그 핵무기가 다른 것들이 지금까지 그랬듯 폭력적인 과정을 밟아 전 세계로 급격히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죠. 걱정되고 되는 일이죠. 가장 지금 현대 인류에서 걱정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환경 문제도 걱정되고 그렇지만 핵무기가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더 걱정이 되죠. 예. 그런데도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보수 세력들이 핵무장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면 전 세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 보복이 들어갈 겁니다. 반드시 핵무장을 우리나라가 하면 이런 염려 때문에 전 인류가 사냐 죽냐의 문제를 건드리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 순식간에 망해요. 네? 경제적으로 주저앉고 아주 대환란이 찾아올 겁니다. 생각들을 좀 하면서 그런 정책을 얘기를 해야죠. 무조건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핵무장이라뇨. 다 같이 죽자 이 뜻밖에 안 됩니다. 네, 그 구구들은 권력을 잃으면 잃거나 잃게 되는 걸 염려해서 눈이 획 돌아서 뭔 짓이든 아주 과격한 짓들을 벌이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구구들은 또 그런 구구 파시즘의
동조하는 세력이 보통은 보수 세력입니다. 기존의 보수 세력. 그렇다고 하더군요. 뭐 저도 조금밖에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자, 흥미로운 또 단락입니다. 왜 중국이 세계 정복을 하지 못했는가? 1997년 이후로 활발히 진행된 두 번째 논쟁은 왜 중국이 아닌 유럽인가? 라는 질문이다. 총균세는 대륙 간의 차이를 중시한다. 즉 어째서 유라시아인들이 오스트리아 원주민,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인,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지난 1000년간 세계로 진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독자들이 또한 왜 유라시아인들 중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아닌 유럽이 팽창했는가 라는 점을 궁금하게 여긴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 명백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언급하지 않고 총균세를 결론짓도록 독자들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안다. 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제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문화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종교의 영향이 커요. 저쪽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이쪽은 확산주의의 성향이 강해요. 확산주의를 영어로 또 까먹었네. 까먹었어요. 아무튼 영어로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하려는 자기 기독교만이 절대 옳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퍼뜨리려는 그런 확산주의가 강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그런 확산주의가 있으면 전체적인 그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구성되겠죠. 반면에 이쪽 중국은 보수주의가 강합니다. 보수주의. 보수주의라는 게 이때 말하는 보수주의라는 건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뭐랄까 정의, 정도, 예절 이런 걸 강조하고 비폭력 이런 걸 강조하고 평화 이런 걸 절대적인 평온, 고요함 이런 거를 이런 가치를 추구하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중국으로 이식이 됐지 않습니까? 중국의 불교가 확산이 돼서 중국을 뒤덮었다 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결국엔 중국 독특한 불교가 재탄생하기도 했고, 아무튼 그런 성향들이 종교에서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심성도 그렇게 보수적으로 변했고, 진취적이기보다는 내부의 안정을 찾는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가게 됐겠죠. 이런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 결국엔 뻗어나가려는 쪽이 아무래도 공격적이고 세지겠죠.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후기에 간략히 설명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이다. 나는 유럽이 중국을 능가할 수 있었던 배후에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제시한 직접적인 요소들 가로 열고, 예를 들면 중국의 유교대, 유럽의 유대 그리스도교의 관습, 서구 과학의 발생, 유럽의 중상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생, 영국의 석탄 보유와 결부된 산림 벌채 등 가로 닫고 보다는 좀 더 궁극적인 무엇인가가 있다고 했다.
이것들과 그 외의 직접적인 요소들의 배후에는 나는 최적 분열 원칙을 보았다. 궁극적인 지리적 요소로 인해 중국은 일찍 통합이 되었고 그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통합을 유지한 반면 유럽 대륙은 분열되어 있었다. 분열된 유럽은 박해받는 개혁자에게 피난처와 그 외의 지원책을 제공하고 각 나라 사이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술, 과학, 자본주의의 진보를 육성했지만 통합된 중국은 그러지 못했다. 역사가들은 내게 유럽의 분열과 중국의 통합, 유럽과 중국의 상대적 심은 내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유럽 혹은 중국으로 유용하게 묶여지는 정치적, 사회의 지리적 경계는 수세기에 걸쳐 변했다. 중국은 15세기까지 적어도 기술에 있어서 유럽을 이끌었고 미래에도 다시 그렇게 될지 모른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왜 중국이 아닌 유럽인가? 라는 질문은 진지한 설명 없이는 하나의 덧없는 현상으로 언급될지도 모른다. 정치적 분열은 경쟁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 외에도 좀 더 복합적인 효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경쟁은 건설적인 만큼 파괴적이라는 사실이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해보라. 그러니까요. 경쟁 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르짖고 있는데요. 파괴적인 겁니다. 경쟁은 기본적으로. 건설적인 면도 있긴 있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파괴를 기반으로 한 건설이죠. 경쟁이라는 건. 누구 하나 죽어야, 어? 누구 하나 죽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개 중 하나만. 분열 자체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면적인 개념이다. 혁신에 미치는 분열의 영향은 자유와 같은 요소들에 의지한다. 자유로운 사상과 인간은 파편화된 그들이 각각 별개의 것이거나 단지 서로를 복제한 것에 불과하든 간에 그 파편 사이의 경계를 가로질 수 있다. 그 분열이 최적인지 아닌지는 당시에 적용된 최적의 기준에 따라 변할 것이다.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최적 상태의 정치적 분열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생산성, 정치적 안정성, 인간 행복에는 최적이 아닐지도 모른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전도주의 그 용어가 생각났습니다. 에반게리즘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자유, 진취성, 그리고 발명 이런 것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반면에 통일된 상태에서는 자유나 진취성, 뭐 신문물의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리하거나 억압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전체적인 통제를 했겠죠. 그런 인민들에 대한 자유나 진취성이나 발명 같은 거에 사회의 과학자들 대부분은 아직도 유럽과 중국이 서로 다른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다고 명확히 설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잭 골드스톤은 최근의 평론에서 유럽, 특히 영국에서 발달한 기관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과학이 기계와 엔진의 발전에 적용되었다는 의미이다. 골드스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업화 이전의 모든 경제는 에너지 활용에 있어 양과 집중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산업화 이전의 경제에 적용 가능한
기계 에너지는 이의 양은 흐르는 물과 양분을 섭취한 동물이나 사람, 이용 가능한 바람으로 제한되었다. 지리적으로 구획이 나뉜 어떤 지역에서도 이 양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화석 연료에 내재한 에너지를 유용하게 추출하기 위한 수단을 구한한 최초의 경제나 군사 정치적 힘이 얻은 이익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방적, 수상, 육상, 운송, 벽돌 제조, 곡물 타작, 쇠 제조, 삽을 이용한 작업, 건설 등 영국 경제를 변형시킨 모든 제조 과정에 증기 기관이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기관과학의 발전은 유럽 문명에 들이닥친 필연적 발전이라기보다는 비록 아주 우발적이지만 17세기와 18세기의 영국에서 일어난 구체적 상황이 우연히 일치된 결과였다. 만약 이 추론이 옳다면 자세한 지리적, 생태적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램랭은 총균세의 후기에서 언급한 나의 견해와 비슷하게 그에 반대되는 소수 의견을 상세히 주장했다. 유럽과 중국의 생태적, 지리적 차이는 이 두 지역에서 싹튼 과학이 겪게 될 매우 상이한 운명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유럽에서 강우 농업은 국가 발전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했고 대부분은 지역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행되었다. 그리고 유럽의 농업혁명이 농업의 잉여 생산을 증대시켰을 때는 유럽 후기 중앙 집권적 국가가 발생하기에 앞서 대학과 같은 도시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주적인 도시가 성장하게 되었다. 반대로 관계시설과 치수를 이용한 중국의 농업은 주요 강 연안에서 일찍부터 중심 도시가 발전할 수 있게 했다. 반면 도시와 그곳의 시설들은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역 자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둘째, 유럽의 지리적 조건과 다른 중국에서는 독립적인 나라가 장기간 자립할 수 없었다. 대신 중국의 지리적 여건은 제국이 통치할 때 상대적 안정을 이뤄 장기간 광대한 지역을 정복하고 통합하는 데 용이하게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가체계는 현대과학의 출현에 필요한 대부분의 조건들을 억압했다. 위에서 약술한 설명은 확실히 너무 단순하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설명이 갖는 장점 중 하나는 유럽과 중국 사이의 차이를 사회적, 문화적 차이 이상으로 접근하지 않으려는 설명 방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설명이 갖는 언제나 유럽과 중국이 사회적, 문화적 요소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같은 보다 깊은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지리와 생태에 궁극적인 뿌리를 두는 설명은 근원에 도달한다. 역사가들에게는 왜 중국이 아닌 유럽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이러한 여러 접근들을 융화시키는 일이 과제로 남아있다. 그 해답은 오늘날 중국과 유럽을 최상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랭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중국이 정치적 체제를 좀 더 분산시킬 수 없다면 1960년대와 70년대에 몇몇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5년 동안 학교 제도를 철폐했던 문화대혁명과 같은 재앙이 한때 빚어진 탈선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더 많은 재앙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다. 반대로 오늘날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꾀하고 있는 유럽은 지난 5세기 동안 누려온 번영을 뒷받침한 동기를 파괴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핵심을 찌르네요. 야, 진짜 그렇습니다. 중국은 다시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유럽은 그동안 누려온 번영을 뒷받침할 동기를 파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게 참 핵심을 찌르네요. 이런 석학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아마도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중국도 유럽, EU도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는 존재가 또 있고, 러시아라는 존재도 있고,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했습니다. 혁신을 가져오는 최적 조건. 총균세가 던진 메시지의 세 번째 확장은 나로서는 가장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이 책은 발간 직후 빌 게이츠의 호평을 받았고, 나는 총균세에서 논의한 전 인류 사회의 역사와 사업 집단의 역사 사이에서 유사점을 찾아낸 사업가와 경제학자들의 편지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서신들은 사람들의 단체와 조직과 사업체가 생산, 창조, 혁신,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광범위한 질문을 던졌다. 단체는 집중의 과정을 거쳐 극단적으로는 독재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리더십을 와해하거나 무정부 상태를 추구해야 하는가, 인간 집단은 단일한 단체로 조직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여러 단체로 쪼개져야 하는가, 단체 사이의 의사소통은 개방해야 하는가, 혹은 비밀스런 장막을 쳐야 하는가, 외부를 향해서는 보호주의의 관세 장벽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자유경쟁의 사업을 노출시켜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집단을 위해 제기되고 전 세계 국가들의 조직화에 적용된다. 최상의 정부 형태는 독재 정치인가, 연방 정치인가, 완전한 무정부 상태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위의 질문은 같은 산업계에 종사하는 여러 회사 조직에도 던질 수 있다. 최근 눈부신 성과를 거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반면에 먼저 성공했지만 뒤처진 듯 하다 급진적으로 조직을 바꾸고 서야 다시 일어선 IBM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한 각기 다른 산업지대의 다양한 모습으로 일궈낸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가 소년 시절 살았던 보스턴 부근에는 루트 128이라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곳은 과학적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세계를 이끄는 곳이었다. 현재 루트 128은 뒤처져 있고 지금은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 실리콘밸리와 루트 128에서 상호간에 맺은 사업관계 형태는 매우 다르고 이는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의 경제 생산성에는 잘 알려진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각 사업 영역의 생산성과 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철강 산업은
미국과 동일한 효율성을 보이지만 한국의 다른 산업은 미국에 비해 뒤처진다. 한 나라 안에서 나타나는 생산성의 차이를 입증하는 한국의 산업 조직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진짜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이분은? 세계를 뭐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조직적 성공의 차이점에 대한 이들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히 부분적으로 개인적 특성에 의존한다고 대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은 확실히 빌 게이츠의 개인적 재능과 관계가 있다. 우수한 법인 조직이 있더라도 무능한 지도자가 이끌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항이 같거나 그 외의 사항이 평균적이라면 인간단체는 어떤 형태가 최적이냐고 물을 것이다. 총균세의 후기에서 중국, 인도, 유럽의 역사를 비교한 나는 모든 나라들의 기술적인 혁신 양상을 적용시켜 봄으로써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책의 앞부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나는 지리적으로 분열된 유럽에서는 정치적 집단 사이의 경쟁이 혁신을 자극한 반면 통합된 중국에서는 그러한 경쟁의 부재가 혁신을 주춤하게 했다고 추론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유럽보다 정치적 분열의 정도가 더 심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유럽보다 훨씬 더 분열되어 있었지만 기술적으로는 덜 혁신적이었다. 나는 이를 보며 최적 분열의 법칙을 연상했다. 즉 혁신은 분열이 최적에서 중간 정도에 머문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지나치게 통합되었거나 너무 분열된 사회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네.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둘 만한 필요가 있죠. 그렇죠. 유럽은 최적 분열의 상태였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났고 인도에서는 너무 분열된 사회에서는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반면에 너무 통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경쟁의 부재가 혁신을 주춤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추론은 세계의 각 나라와 산업의 경제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선도적인 자문회사 맥킨지 글로벌 연구사의 빌 루이스와 다른 경영진을 생각나게 했다. 그들 경영진은 그들의 사업 경험과 나의 역사적 추론 사이에서 발견한 유사점에 감동을 받아 수백 명의 동업자에게 총균세의 사본을 보냈고 나에게는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브라질 등의 경제에 관해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 사본을 보냈다. 그들은 또한 혁신 촉진을 위한 경쟁의 역할과 적절한 단체의 크기를 연구했다. 내가 맥킨지의 실무진과 나눈 대화와 그들의 보고서에서 추출한 결론을 쓰도록 하겠다. 미국인들은 종종 독일과 일본의 산업 생산성이 미국의 산업을 능가할 정도로 대단히 효율적이라는 환상을 갖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모든 산업 분야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일본이나 독일보다 높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평균 수치가 조직의 차이와 관련해 각 나라의 산업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 차이는 매우 의미가 있는데 독일의 맥주 산업과 일본의 식품 가공 산업을 보고한 맥킨지의 사례 연구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독일의 맥주는 정말 맛이 있다. 아내와 내가 독일을 방문하려고 비행기에 오를 때마다 우리는 빈 여행 가방을 하나 가져간다. 거기서 독일 맥주를 넣어서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그 다음 해 내내 마시기 위해서다. 그러나 독일 맥주 산업의 생산성은 미국 맥주 산업의 약 43%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독일의 금속 가공과 철강 산업은 미국의 생산성과 동등하다. 현 산업의 조직화를 완벽히 갖춘 이후에도 독일인들은 맥주의 그 결과를 왜 독일인들은 맥주의 그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걸까? 저기 내려와. 다리 아프다. 아야. 소규모 생산을 고집한 독일의 맥주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에는 천여 개의 작은 맥주 회사가 있는데 각 양조장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피할 수 있으며 수입 경쟁에서도 보호받는다. 미국에는 연간 230억 리터의 맥주를 생산하는 67개의 거대 맥주 양조장이 있다. 독일 내 천여 개의 모든 양조장을 합쳐도 그 양의 절반 정도만을 생산한다. 그래서 미국의 양조장은 독일의 양조장보다 평균 31배나 더 많은 맥주를 생산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 성향과 독일 정부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맥주를 즐기는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지역 상표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버드와이저나 밀러, 쿠어스 같은 국가 브랜드가 없다. 대부분의 독일 맥주는 양조된 공장의 50km 내에서 소비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맥주 산업은 규모의 경제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다른 사업에서처럼 맥주 사업에서도 생산 단가는 규모에 비례해 크게 떨어진다. 맥주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양을 냉장 보관할수록 맥주병을 채우는 작업 라인이 길어지고 맥주를 제조하는 가격은 낮아진다. 경쟁이 없고 겨우 1000개의 지역을 각각 독점할 뿐인 독일의 작은 맥주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독일의 애주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 맥주에 품는 긍지는 외국 맥주가 독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독일법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독일 정부는 첨가 가능한 맥주 성분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는 소위 맥주 순도법을 제정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정부가 제정한 순도 명세는 미국, 프랑스, 스웨덴 양조장이 아니라 독일 양조장에서 맥주에 주로 섞는 성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법 때문에 독일로 수출을 꾀하는 외국 맥주는 많지 않다. 더불어 이러한 비효율성과 높은 가격 때문에 맛 좋은 독일 맥주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양이 수출된다. 가로 열고 독일의 레벤 브라우 맥주를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다고 반박하기 전에 미국에서 마시는 그 병의 상표를 읽어보기 바란다. 그러면 그것이 독일이 아닌 생산성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북아메리카의 큰 공장에서 인가를 받아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가로 닫고. 독일의 비누 사업과 가전 산업 역시 이와 비슷하게 비효율적이다. 그들의 회사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외국과의 경쟁에도 노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최고로 인정받은 기술을 습득하지 않는다. 가로 열고 당신이 독일산 텔레비전을 마지막으로 샀던 때는 언제인가? 가로 닫고. 하지만 독일의 금속과 철강 산업에는 이런 단점이 통용되지 않았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거대한 독일 회사는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을 해야 하므로 최고의 국제적 기술을 습득해야 했다. 내가 맥킨지 보건소에서 가장 선호하는 다른 예는 일본 식품 가공 산업에 관한 것이다. 미국인은 일본의 효율성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일부 산업에서는 그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식품 가공 산업에서는 아니다. 일본의 식품 가공 산업의 효율성은 미국의 32%에 불과하다. 인구가 일본의 2배인 미국에 단지 2만 1000개의 식품 가공 회사가 있는데 비해
일본의 식품 가공 회사는 6만 7천 개에 달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식품 가공 회사는 그 규모가 일본의 회사보다 평균적으로 6배나 큰 것이다. 왜 일본의 식품 가공 산업은 독일의 맥주 산업처럼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하는 작은 회사들로 구성되는가? 기본적으로 지역적 성향과 정부의 정책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일본인은 신선한 음식을 광적으로 좋아한다.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파는 우유의 유통기한은 하루이다. 나와 아내의 일본인 사촌 한 명과 함께 도쿄의 슈퍼마켓에 들렀을 때 우리는 일본의 우유 유통기한이 3일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유가 제조된 날짜, 슈퍼마켓에 도착한 날짜, 그리고 유통기한 하루를 합해 3일이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아침에 상점으로 보낸 우유가 오늘의 우유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항상 자정에서 1분이 지난 후에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만약 우유가 밤 11시 59분에 생산되었다면 용기의 날짜는 그 우유가 전날 만들어진 것으로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들은 누구도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식품 가공 회사는 지역 독점의 이득을 본다. 우유를 수송하는데 하루나 이틀이 더 걸리게 되면 소비자의 눈에 치명적인 단점으로 비치기 때문에 일본 북부의 우유 생산자는 일본 서부에서 그 지역의 우유 생산자와 경쟁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지역 독점은 일본 정부에 의해 강화된다. 일본 정부는 검역 격리 기간 열흘을 포함한 여러 제한을 둠으로써 외국산 가공식품 수입을 방해한다. 가로 열고 하루로 표시된 음식도 피하는 일본 소비자들이 열흘이나 된 식품을 어떻게 느낄지 상상해보라. 그러므로 일본의 식품 제조 회사들은 자국이나 해외 업체들 간의 경쟁에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 업체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상의 식품 제조 방식을 배우지 않는다. 그 부분적인 결과로 일본의 식료품 가격은 매우 높다. 최상품 소고기가 1kg당 400달러면은 60만 원이네요. 이거 아마 이때 당시는 환율이 그러니까 40만 원, 50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닭고기는 1kg당 50달러에 이르니 말이다. 1kg당 5만 원. 일본의 다른 산업은 식품 가공업과는 매우 다른 조직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일본의 철강, 금속, 자동차 부품, 카메라, 가전제품 업체들은 지독한 경쟁을 해서 미국 회사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의 비누, 맥주, 컴퓨터 산업은 식품 가공 산업처럼 경쟁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최상의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따라서 미국의 유사 산업보다 생산성이 낮다. 당신의 집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 텔레비전이나 카메라, 차는 일본제가 쉽게 눈에 띄지만 컴퓨터와 비누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여타 산업지역이나 사업과 비교해 이 교훈을 적용해보자. 총균세의 출간 이후 나는 실리콘밸리와 루트 128 산업단지의 사람들과 여러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나에게 이 두 산업지역 내의 회사들의 성격이 꽤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는 서로 맹렬하게 경쟁하는 다수의 회사들로 이루어졌지만 각 회사 사이에는 아이디어와 사람,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 서로 협력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반대로 루트 128에 위치한 사업체는 일본의 우유 회사들처럼 서로 훨씬 더 많은 비밀과 장벽을 만든다고 들었다. 마이크로와 IBM의 차이는 무엇일까? 총균세가 나온 후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회사 특유의 조직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여러 부서는
치밀하게 관리되지 않는다. 그들에겐 그들만의 생각을 추구할 수 있는 상당한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경쟁이 작고 반독립적인 여러 부서로 나누어진 마이크로소프트의 독특한 구조는 폐쇄적인 조직 구조로 인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쟁력의 손실을 초래한 IBM과 대조적이었다. 그 후 IBM은 기존의 조직을 획기적으로 바꿀 새로운 최고 경영자를 영입해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직과 좀 더 비슷해져 결과적으로 혁신을 가져왔다. 이 모두는 단체 조직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를 추출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혁신과 경쟁의 가능성이라면 당신은 과도한 통합이나 개별화를 원치 않을 것이다. 내가 대신 당신의 나라 산업지역 회사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50개 주가 각각 고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의 연방정부 체계와 같은 단체로 나눠지길 원할 것이다. 이 부분은 체크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고 이런 문장은 보통 제가 이렇게 읽고 알았어, 나는 알고 있어 라고 넘어가지만 정작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문장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혁신과 경쟁의 가능성이라면 당신은 과도한 통합이나 개별화를 원치 않을 것이다. 인과율의 사슬 속에서 효과를 내는 제도. 이렇게 이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하고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 공부의 맛이 더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탁 집어서 먹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인과율의 사슬 속에서 음식 얘기하니까 배고프네요. 1시 35분인데 지금 34분인데 밥 먹을 때가 다 됐습니다. 일단은 총균세 9호 이야기 여기까지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읽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인과율을 사슬 속에서 효과를 내는 제도. 총균세에서 다른 문제를 확장시키면 세계 경제학의 중심 문제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왜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부유한데 파라과이나 말리 같은 나라는 가난한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가장 빈곤한 나라들보다 100배나 더 많다. 이는 경제학 교수들이 해결해야 할 고용에 관한 이론 중 자극적인 질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적 시발점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그 답을 알아낼 수 있다면 빈곤한 나라들은 그들을 가난하게 하는 요소를 바꾸고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 조건을 채택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한 답 하나는 그러한 경제적 불균등이 부분적으로 인간 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다른 제도 때문에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차이나게 된 네 쌍의 나라들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남한과 북한, 서독과 동독, 도미니카 공화국과 하이티, 이스라엘과 아랍 주변국들인데 비교를 통해 명백한 예를 들 수 있다. 각 쌍에서 먼저 예시한 부유한 나라들을 설명할 때는 자주 거론되는 여러 훌륭한 제도들이 있다. 효과적인 법률 체계와 계약 집행,
사유재산권의 보호, 부패의 부재, 낮은 암살 빈도, 무역과 자본 흐름의 개방성, 투자를 위한 장려 등이다. 이러한 좋은 제도들은 당연히 국가 사이의 빈부격차를 설명할 부분적인 대답이 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나아가 훌륭한 제도들이야말로 압도적으로 중요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빈곤한 나라들이 훌륭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그들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많은 정부와 기관, 재단들이 그들의 정책과 외국의 원조, 대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 설명을 토대로 한다. 하지만 좋은 제도에 대한 관점이 틀리지는 않지만 불충분하다는 것과 빈곤한 나라들이 부유해지려고 한다면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 인식은 그 자체로 정책적 시사를 내포한다. 파라과이나 말리와 같은 빈곤한 나라가 단지 좋은 제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이들 나라들이 미국과 스위스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좋은 제도를 둘러싼 관점에 대한 비평은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하나는 좋은 제도 외에도 공중위생이나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끼칠 토양과 기후적인 제한과 환경적 민감성과 같은 다른 직접적 가변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좋은 제도의 기원과 관계가 있다. 후자의 비평에 따르면 좋은 제도를 보다 실제적인 관심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후자의 비평에 따르면 좋은 제도를 보다 실제적인 관심에서 기원했다고 보지 않고 직접적인 영향으로 고려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좋은 제도란 동등한 개연성이 확보되어 덴마크나 소말리아 같은 지구상 어느 곳에서라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임의의 변수가 아니다. 대신 나는 좋은 제도란 지리에 근거한 근본적 원인에서 출발해 제도를 형성할 직접적인 의존 변수들끼리 긴 역사적 연결고리 속에서 발생해온 것이라고 보았다. 만약 우리가 현재 좋은 제도가 결여된 나라에 빨리 그것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그 고리를 이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좋은 제도란 지리에 근거한 근본적 원인에서 출발해 제도를 형성할 직접적인 의존 변수들끼리 긴 역사적 연결고리에서 발생해 온 것이라고 보았다. 총균사에서 나는 오늘날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르는 나라들은 여전히 식량 생산을 근거로 지배한 오래된 중심지로 수천 년 전에 통합되었거나 그곳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된 곳들이다. BC 8000년 당시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경제학자 올슨, 힙스, 박스테드, 첸다, 푸터맨들이 새로 쓴 두 논문은 이 자명한 지배의 역사를 상세하게 분석했다. 농업이나 도시사회의 역사가 오랜 지역에 세워진 나라들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역사가 짧은 나라들보다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좀 더 높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 총생산 사이의 격차를
대부분 설명한다. 아직까지 국민 총생산이 낮거나 최근 낮아진 나라들 중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농업이나 도시사회의 역사가 오래된 지역에 자리한 나라들은 훨씬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졌지만 역사가 짧은 유기인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들보다 성장률이 높다. 도시사회와 농업을 경험하기 위해 숙련된 행정가와 시장경제의 경험 등이 필요했듯이 이러한 역사적 효과에도 명백하고도 다양한 이유가 있다. 통계로 봤을 때 궁극적인 역사적 효과는 훌륭한 제도의 잘 알려진 직접적 요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좋은 제도의 통상적인 수단을 적용한 후에도 또 다른 역사의 광범위한 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다른 직접적인 기능이 또한 있어야 한다. 좀 더 빨리 그 사슬로 전진하도록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도시사회와 농업의 오랜 역사로부터 현대의 경제적 발전에 이르는 상세한 인과율의 사슬을 이해하는 일이다. 곧 총균세의 주제는 고대 사회를 이끈 원동력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의 연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다 읽었고요. 제러드 제러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쓴 책들은 실질적으로 다 읽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거는 간단한 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증보판에 붙여 일본인의 조상은 한민족인가 이거 하고 이거는 뭐 한 여섯 쪽 정도, 여섯 쪽 정도 되는 짧은 글이고요. 그 다음에 추천의 글 1998년 플리처상을 수상한 명저 총균세의 지금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한 4쪽, 그리고 옴기니의 글 인류 문명의 불평등에 대한 수수께끼 한 3쪽 정도,
남았습니다. 이쪽 안 남았고 이거는 이제 아유 마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밥을 먼저 먹겠습니다. 배고프니까요. 밥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바로 넘어가면 되죠 뭐. 책하고 잠깐 읽어주고.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